지금은 수혈의 기원과 발전 과정이 어떻게 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혈의 과정을 개괄해 보면 지금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무정명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바로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환자의 통증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수혈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환자의 반응, 질병에 대한 반응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고 또는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을 항상 반복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측면이 강한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위치를 확정할 수도 없는 하나의 아시얼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료적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다 보면 정명이라고 제목 붙여진 위치가 정해지고 그 위치에 따른 이름이 붙어지는 단계로 결국은 수혈에 대한 지식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두 번의 단순한 치료 경험이 아닌 많은 의료적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특정 공간을, 특정 증상, 징후를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는 부위로 지식이 확립되어야 되죠. 이를 우리는 수혈이라고 명칭할 수 있겠습니다. 수혈론에 있어서의 개념에서 경혈 생성 이전 단계의 음, 광범위한 하나의 모습을 수혈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이러한 수혈을 통해서 얻어진 몸에 존재하는 많은 수혈들을 계통으로 나눠서 분류하게 된다라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그 배경에 따라 수혈들을 해당 계통에 분류한다는 것이죠. 즉, 개별화되어 있던 수혈들이 특정 계통으로 분류를 하게 돼서 A와 B와 관련된 경맥, C와 D가 관련된 경맥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수혈들은 361개의 경혈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분류되지 않은 경혈들이 경외계열이라는 명칭을 통해 인체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정명이라고 부른 과정은 가장 원시적인 단계의 모습이고 그냥 특정 질환에 대략 어느 부위를 자극한다는 수준의 지식,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아시얼, 근위치열의 개념 등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위는 한두 차례의 경험적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환자에 따른 아니면 어, 시, 시간에 따른 고정된 부위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명칭을 붙일 수가 없었겠죠. 이후에 그러한 단순한 경험에 비롯된 의료 경험 등이 치료 경험의 누적으로 축적되면서 수혈이라는 형성으로 구체화됐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친구 치료를 수행할 위치가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원격 부에 대한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각 부위에 대한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치료하는 증상에 관련된 주치증이 확정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수혈이라고 하는 형태의 지식체계가 확정되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의 하나의 공간을 이름을 붙이는 그 정의와 정명은 무정의와 무정명 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지식 체계로 확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화된 수열들은 어떻게 계통 분류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계통 분류에 대한 방식은 자연과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어, 이런 인류가 만든 지식 체계에서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 인식에서는 단순화되었던 개념 등이 점차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내용들의 다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마치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진화 이론과 같은 개념도 결국 계통 분류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성향의 모습들을 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류법에 동양적 사고관인 유별이 나타난다라는 말도 앞선 시간에 드렸죠. 즉, 사물의 고유한 형태에 의존한 분류도 있지만 사물 간의 관계성, 사물과 사건 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맥락적 인과성을 따지는 계통 분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통 분류가 바로 경락의 계통 분류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경맥이라고 하는 병증 유형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체계가 등장해야 되고, 이러한 병증 유형과 연관된 경혈에 대한 병증 유형을 포함한 의료적 지식의 수준이 발전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경혈들이 각각의 경혈에 배속되어지는 규칙을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분류를 병맥에 의존하지 않고 특수열, 즉 특정열의 분류와 같은 방식으로 계통 분류를 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수열이라고 하는, 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맥에 종속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지식 체계가 결국은 진화 발전하면서 경락 계통과 서로 연관되어서 지식이 통합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계통 분류를 통해서 완성되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도식은 경락과 달리 경혈의 관점에서 친구 문헌들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서적들, 즉 경맥도와 관련된 경락 체계와 관련된 친구 문헌도 동일하게 여기에 등장하죠. 다만 여기서는 경락보다는 수열, 즉 경혈을 중심으로 해당 문헌의 역학적 관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서적 중에 굵은 글씨 등은 시대적으로, 의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중요 문헌이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황제내경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책은 황제명당경입니다. 경맥 이론에 있어서의 지식체계는 황제내경과 친구 가불경이라고 양분한다고 했었죠. 수열의 지식체계에 있어서의 특징을 보면 황제내경과 황제명당경이 각각의 지식체계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어, 시대에 따라 황제내경과 황제명당경도 서로 연관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사실 내경 이후에 시대별 친구 의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경락, 경혈, 또 친구 이야기의 지식 체계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영추 관침편에 나와 있는 다양한 침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포함한 병증 상태에 어떠한 침구 치료가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침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극 도구의 관점과 또 치료적 방식의 관점으로 경맥과 경혈이 어떻게 어, 대상화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9종류의 침법이 영주 관침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영주 관침편에는 9가지의 침법, 12가지의 침법, 5가지의 침법이 병기되어 있는데요. 이 9가지, 12가지, 5가지 모두 유사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또 그에 따라서 나름의 특징적인 어, 자침법의 특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9가지 침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9가지 침법 중 첫째는 수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수자는 각 경맥의 형열, 수혈, 배수혈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질환이 나타날 때 그 질환의 특성을 이 오수열에 해당하는 형열과 수열, 그리고 어, 특정열에 있는 배수열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일종의 배열한다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처방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스텐 폐경에 관련된 병증이 나타났다 할 때, 스텐 폐경에 있는 형열로서의 어제열, 수열로서의 태연열을 쓰면서 폐와 관련된 배수열인 폐수열을 함께 질병 치료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경혈을 합쳐서 치료 처방을 내릴 건가? 이러한 방식의 수자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도자법인데요. 원도자법 역시 근위치열이 아닌 원위치열의 개념으로서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자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질병이 몸통의 상반신에 나타나면 몸통 아래에 있는 경혈을 활용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수동의 금침 매화시초에서 이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질병이 위에 있을 때 아래를 취하라는 것인데 특히나 족삼양경, 머리부터 다리까지 유주분포가 되어 있는 경맥을 중심으로 어, 인체의 상반신 또는 하반신을 각각 구분해 질병과 친구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족소양경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상반신의 질병은 족이무비라고 하는 예, 의문이 아니라 족이무비라고 하는 경혈을 쓰게 되고 족양명경에서는 발가락에 있는 함곡이라고 하는 경혈을 쓰게 되고 족태양경에서는 속곡이라는 경혈을 쓰게 됩니다. 이 모두 머리 부위, 상반신에 나타나는 질병을 발가락 부위에 있는 경혈, 해당 경맥의 경혈을 활용한다는 의미죠. 경우에 따라서 머리와 팔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또는 팔과 다리의 하복부를 연결을 통해 이러한 원도자의 치료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경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각 경맥의
경맥이 락맥과 만나는 부위의 경혈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위해서 락혈들이 활용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락혈은 결국은 스테인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결국 락맥으로 서로 연결된다라는 측면에서 열경과 편력, 어, 족태음 비경과 조경면 위경이 결국은 락맥을 통해 연결된다라고 해서 공성과 풍룡 이러한 방식으로 각 경맥 사이에 락맥과 연결되는 영역들을 찾아 그 락혈들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락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락맥에 해당하는 혈맥을 찌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혈맥은 바로 모세혈관, 작은 정맥들, 체표면의 작은 정맥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죠. 주수동 선생의 금침매화 시초에서는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때 체표면에 분포하는 혈관을 염두에 두고 깊이 조절에 대한 값이 숫자화되어 있습니다. 즉, 체표면의 말초 혈관 또는 말초 혈관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에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락맥이라고 하는 개념의 락은 결국은 체표 혈관이구나, 혈관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는 근육지간을 자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육이라는 말은 어, 초기 수업 시간에 경락의 해부학적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할 때 나타나는 용어이기도 한데 결국은 육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의 근육 집단. 근데 이 근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육과 붙어 있는 조직들을 육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피하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하 지방을 포함한 근육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어, 어, 조직들의 경계면을 분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는 바로 이러한 근육을 피하 지방을 포함한 근육층 등의 경계면을 중심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사자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병 중 화농, 농, 아니면 종기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 외과적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수동의 금침매화 시초에서도 옹저와 찬양을 피침, 부침 중에 하나인 외과적 도구를 사용해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결국 자침법 자체에 외과적 치료 기술이 내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모자법이 있는데요. 이는 피부모자라는 단어와 같이 피부를 염두에 두고 자침하는 법입니다. 즉, 피부의 감각 저하나 피부의 감각 예민 등 피부에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에서 결국 피부를 중심으로 자극하는 것인데요. 마치 새가 모이를 쪼듯 연속적으로 피부를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극 과정에서 피부상에 미세한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매화침법으로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요법과 같은 락자와도 닮아 있지만, 즉, 모세 혈관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칭 과정에서 모세 혈관의 출혈도 약이 되는 하나의 피부병증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거자법입니다. 두 번째 원도자랑 유사한 방법으로 원위치혈의 개념이 도입된 건데, 다만 이는 병이 왼쪽에 있을 땐 오른쪽, 오른쪽에 있을 땐 왼쪽 반대편의 경혈을 사용한다. 라는 의미죠. 이미 거자법과 관련해서는 경혈학 총론과 관련된 앞선 수업 시간에도 다루어진 적이 있죠. 특히나 거자법은
맥진 체계와 연결돼서 질병이 나타나는 증상의 반대쪽에서의 맥진 과정에 그 맥진의 병리적 소견이 발견되는 부위를 활용해 진단과 치료에 활용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도자는 몸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중심으로 원위치열하는 방법이라면, 거자법은 몸을 좌우로 나눠 대칭해 있는 경혈을 치열하죠. 결국은 오른쪽 손목이 아플 때 왼쪽 동일한 손목에 위치한 경혈을 선택하는 경우도 이 거자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체를 질병을 좌우의 불균형 상태에서 파악해서 결국은 거자를 통해 좌우의 균형을 조절한다라는 의미로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구자법 중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방법이 쉬자라는 표현입니다. 쉬자는 달굴쉬라는 어,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침을 불에 달군 상태에서 환처를 찌르는 방법입니다. 아시얼적 개념이면서 결국은 불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강한 열자극을 이 치료 부위에 전달하는 것이죠. 이를 오늘날에는 화침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증, 음저, 임파절 비대와 같은 증상에 치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증은 주로 통증 질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음저나 임파설 비대는 어, 몸 내부에 생겨나는 결절 또는 종기의 일종등을 표현하는 증상에 해당하죠. 즉, 외과적 치료 목적으로서 화침법 또는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열자극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쉬자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자침법이 먼저 소개되었고요. 지금부터는 12종류의 자침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12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체의 경맥과 경혈을 어떠한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12가지의 자침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자법인데요. 여기서의 우자는 결국은 페어, 짝을 맞춰서 자침한다라는 뜻인데, 즉,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칭이 되는 배수혈과 모혈을 합쳐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즉, 허파 질환이 있는 호흡기 질환이라면, 모혈인 스테음 폐경의 중부혈과 배수혈인 등에 있는 폐수혈을 함께 쓴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자법들은 수모배열법으로 발전하게 되고 주로 이러한 우자법은 몸통의 앞뒤, 내부 장기를 중심으로 하는 앞면과 뒷면에 있는 경혈들을 서로 어, 배합해 치료에 활용하는 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자법이 있는데요. 보자법은 통증이 몸에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일종의 통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부위에 통증이 이동하거나 또는 시간에 따라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약간 이동하는 듯한 증상을 말할 때 보자를 활용해 치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통증 부위를 자침한 이후에 다른 손을 이용해 해당 주변 부위, 아픈 부위 주변에서 어, 환자가 나타나는 통증을 포함한 증상이 추가적으로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부위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면 그를 따라 다시 반복해서 자침을 하게 됩니다. 보자는 결국은 자침을 통해 주변 부위에 나타나는 추가적인 증상 등을 확인하고 이 확인된 부위를 따라 또 자침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자법은
근육이 긴장하고 경련된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근육의 긴장과 경련은 한 점이 아니라 한 영역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염두에 두고 직자로 자침하고 재삽을 한다는 것은 자침한 부위에서 침을 위아래로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긴장한 근육을 이완시키게 되고 이완이 된 이후에는 주변에서 여전히 긴장된 부위를 향해서 사방으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위아래로 자침해서 자극하고 주변 부위로 또 상하로 자극을 하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경결되어 있는 근육 전체를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법이 있습니다. 제자법은 직자로 자침한 이후에 주변 부위에 어, 자입한 침의 방향으로 45도 내외의 각도로 추가적으로 두 개의 침을 다시 이 공통된 부위를 자침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주로 마찬가지로 인체의 질병의 사기가 환사, 즉 어, 통증 부위나 질병의 부위가 경결되어 있고 음, 경결되어 있는 통증 양상일 때 하나의 자침으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에서 어, 세 개 이상의 침을 활용해 자침하기 때문에 보통 세 개의 자침법이라 해서 삼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침이 도달하는 깊이 공간을 서로 반대 방향에서 동시에 자입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의 주로 이는 통증 부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이시얼적으로 활용되어집니다. 제자가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은 양자입니다. 양자는 환부를 중심으로 직자성으로 자침한 뒤에 상하, 좌우의 영역으로 제자를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총 4개의 주변의 침을 놓게 돼서 하나의 공간 안에 입체적으로 4개의 침이 자입되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침 영역이 증상 영역이 울결되어 있듯 경결되어 있을 때 그 경결된 것을 영역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치료법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제자가 조금 더 발전되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침자입니다. 표현만 보면 직침자는 직각으로 자침한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횡자법에 가깝습니다. 이때 횡자법을 하기 위해서 피부 조직을 집어 올려 굴곡을 만든 뒤, 융기되는 굴곡을 만든 뒤, 그 융기된 굴곡 속을 따라 피부 밑을 자침하는 법입니다. 주로 병소가 피부의 얕은 층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얕은 부위의 공간을 자침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횡자라는 방법과 동일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 의미는 하나의 침으로 두 가지 이상의 경혈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의 부위의 자침법은 입꼬리 영역의 경혈과 턱뼈각 주변의 경혈을 동시에 자극하기 위해 직침자 형태의 횡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증상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안면신경 마비와 관련된 증상에서 안면신경이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서 침을 피부 밑으로 자입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자극의 대상은 안면신경이지만 경혈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의 경혈을 자극한 셈이 됩니다. 이렇듯 횡자법, 즉 지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얕은 층의 피부 영역을 피하 영역을 자극하면서 서로 다른 경혈 또는 서로 다른 연결돼 있는 피하의 각종 조직과 기관을 자극하는 법입니다. 이와 달리 수자법은 직자법
을 지칭하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구자법에서 첫 자침이 수자였죠. 거기서의 수자는 질병 상태에 따라 성혈과 수혈, 배수혈이라는 세 개의 경혈을 근위와 원위로 합쳐서 자침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이자법에서는 수자가 같은 한자어를 가지면서도 결국 그 개념은 수직으로 자침하고 수직으로 발침하는 그러한 하나의 자극 방법을 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12자법 중에 숫자는 직자법과 동일한 거고, 이 목적은 결국 신부를 자극해서 결국 신부로부터 체표면까지를 하나의 침을 통해 통로를 야기해서 결국은 인체의 흥분 상태 또는 염증 상태의 질병, 특히나 신부에부터 나타나 있는 실증이나 열증의 상태를 완화해주는 치료법입니다. 현재는 한의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자침법이 바로 이 수자법과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의 경혈을 침 하나로 자침하는 법입니다. 단자법입니다. 표현과 달리 단자는 바로 뼈와 같은 골막까지 층을 자극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증 유형이 몸 깊숙한 통증, 이러한 부위 중에 하나가 골비라는 영역으로서 증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 깊은 부위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뼈와 같은 부위까지 깊이 자침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뼈에 닿게 하는 침을 통해 골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골막에 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자법의 요령입니다. 부자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직침자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횡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직침자는 피부를 당겨서 피부를 융기되는 형태의 굴곡을 만든 뒤에 피하를 따라 자침하는 법이라면 부자법은 동일하지만 피부를 당기지 않고 그 상태에서 얕은 피부층, 피하층을 자극하는 법이죠. 그래서 부자와 침자는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그 치료적 과정에서 약간 더 부자법은 더 깊은 영역까지 자입될 수 있습니다. 12자법 중에 음자라고 하는 법은 좌우 병증이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인체의 항골증이라고 해서 수족냉증과 같은 형태로 결국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병, 온몸에 일종의 병증 유형이 어, 음증 아니면 허한증, 허증이나 한층 형태로 나타나는 항골의 증상일 때 결국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음경의 대표적 경혈을 좌우에 자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족소음 신경의 태계, 발목 안쪽 복사에 태계라는 경혈이 있는데 이 양쪽 태계열을 자침하는 법이 음자법입니다. 다른 12자법들은 모든 경혈을 대상으로 각각의 고유한 자법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음자법은 궁극적으로 태계혈을 중심으로 양쪽 태계열을 자침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조금 더 특징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방침자인데요. 제자법과 닮아 있지만 제자법의 경우는 직자한 침 주변에 사자성으로 두 개의 침을 쓰는 거라며 방침자는 하나의 자침을 한 뒤에 또 하나의 침만으로 사자를 통해 한 공간을 자침하는 것입니다. 만성화되어 있는 통증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나 양자와 닮아 있지만 방자는 침을 어,
그 숫자에 따라서 한 개만 추가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자입니다. 찬자는 빠르게 자침해서 발침하는 방법, 즉, 피부 주변을 자극할 때 빠르게 자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역을 전체적으로 자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자는 빠르게 자침하고 발침하고 반복하고 얕은 부위에서 출혈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피부 선상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 또는 종기와 같은 옹종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여집니다. 사실 이 자법은 오자법에서도 소개되었죠. 다음으로는 12자에 이어 오자법이 영추 관침법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자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자법은 반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반자는 얕게 자침하고 바로 발침한다라는 그래서 피부에 있는 병증을 치료한다 했을 때 방금 12자법에서 설명드렸던 자침법과 닮아 있습니다. 결국 구자법, 12자법, 오자법에서 어떠한 특정적인 자극 대상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서로 다른 명칭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고유한 병증들을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평가하고 수행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자법에서는 오장과 관련된 병증 또는 그러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자의 경우는 허파의 병증 그리고 이 병증은 장상의 입장에서 피부와 관련되어 있는 병증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중심으로 자극한다는 병증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얕게 찔러야 되는 과정에서 기육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기육은 근육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문자입니다. 표문자는 경맥을 대상으로 전후 좌우를 자침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전후 좌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경맥 내에 울체되어 있는 혈액을 제거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어, 혈맥 내에 혈을 염두에 두니까 심에 상응하는 표현으로서 표문자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혈에 대한 현상들을 고려해야 되고 하나의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맥관을 자극한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문자를 닮아 있는 것이 락자와 같은 체표면의 출혈법 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표문자는 구자의 락자와도 닮아 있겠죠. 그 다음에 12자의 찬자와도 닮아 있겠죠. 그리고 표문자를 하는 과정에 오자법에 이미 있는 어, 반자법과도 닮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겠죠. 다만 표문자는 출혈을 조금 더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표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표범의 문양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인체 피부에 일정한 영역으로 자극을 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체표면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표문자라는 개념을 학습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관자법이 있습니다. 관자는 연자 또는 기자라는 용어로도 불리는데 이는 근육이 끝나는 부위, 특히 근육이 끝나는 부위는 주로 관절 부위에 가깝죠. 그래서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관절을 관통시키는 방법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손목 관절 등등 관절 부위에서 전후를 자침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몸통에서는 우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후로 자침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처럼 서로 상반된 영역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자극하는 법입니다. 주로 관자는 근육에 관련된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곡자입니다. 합곡자는 어, 근육지간을 직자로 잡입한 뒤 분육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분육지간을 자침하는 것은 분육자에 해당하겠죠. 그 직후에 그 주변에 비스듬하게 닭발 모양으로 자침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나 양자는 자침의 방향이 합쳐지죠. 침의 끝이. 근데 합곡자는 침의 끝이 서로 중간에서 교차해서 벌어져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합곡자의 의미는 바로 침첨의 공간이 수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각각의 침첨이 이 특정 공간에 넓게 심부에서 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을 분육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특정 분육 지간의 공간을 넓게 자침한다라는 의미에서 합곡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주로 심부 근육의 어떠한 통증이나 마비 등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며 기육을 장상의 입장에서는 비와 관련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비에 상응한다라고 하는 분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자법에서의 합곡자는 마치 닭발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표현도 문헌 기록에 따라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침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닭발 모양을 합곡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수자법인데요. 이는 십이자법의 단자법과도 닮아 있는데, 즉, 뼈에 닿을 만큼 자침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참고로 수자라고 하면 구자법에도 수자가 있었고, 십이자법에도 수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자법의 수자는 오수열의 형열과 수열과 배수열, 십이자법의 수열은 직자법을 닮았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여기서 오자법의 수열은 직자법인데 자입 깊이가 깊어서 뼈에 닿았다라고 하는 거죠. 뼈에 닿는 방법은 사실은 십이자에서 단자법으로도 설명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의 자극 대상을 어떠한 자침법으로서 분류하냐에 따라서 구자법에서의 분류법, 십이자법에서의 분류법, 오자법에서의 분류법으로 각각 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뼈라고 하는 공간도 자극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물론 수자법으로 추구하는 뼈에 닿는 질병 양상은 질병 자체가 골비라는 범주로 분류될 만큼 오래되고 심부에 있는 병증 유형이야겠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병증은 장상 이론에선 신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제내경 관침법을 중심으로 구자법, 십이자법, 오자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침법은 결국은 어, 침의 도구의 입장과 함께 자침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인식함으로써 경락과 수혈에 대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구자법, 십이자법, 오자법을 숙지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